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산세무 2급 제 106회 기출문제죠. 이론 파트는 끝냈으니까 실기 파트를 한번 보시면서 하나씩 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은 좀 약간 크게 키워서 여러분도 이건 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로 보기로 하고요. 자, 106회고요. 문제는 A형입니다. 회사는 수원산업이라고 되어 있고 코드 번호 보시고요. 제조, 그다음에 도소매업 하는 중소기업. 제조, 도소매 이 정도면 되겠죠? 오케이. 1번 문제 봅니다. 일반 전표 입력이에요. 날짜는 3월 20일 날짜고요.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 300주 주당 15,000원에 취득을 했었던 건데요. 모두 17,000원에 처분했대요. 대금은 보통이익은 계좌로 수령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분일 현재 자기 주식 처분 손익 잔액 확인하라 그러죠. 자본 계정은 자기 주식 처분 손익이 있으면 걔부터 해당되는 거 상계 처리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해드렸었죠. 이따 조회해서 그 금액을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일단 3월 20일 날 보유하고 있던 주식 자기 주식 300주라고 하면 총 지금 300주 곱하기 15,000원 하면 얼마인가요? 450만 원 되나? 450만 원짜리 자기 주식이 있는 거죠. 또 참고로 여기 처음에 취득했을 때 기록을 이렇게 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차변에 자기 주식은 증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자기 주식을 사들이기만 한 거기 때문에 계정은 자기 주식이라고 써주셔야지 돼요. 차변에 자기 주식 써주시고 금액은 450만 원. 이거 취득했을 때 말하는 거죠. 대변에다가는 여기 현금으로 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450만 원 이렇게 주고 샀었는데 지금 얘가 언제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여기 자기 주식 처분 손익에 대해서 잔액이 있다는 걸로 봤을 때 여기 12월 달에 뭐 뭔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기 주식 처분 손익이 발생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하튼 간에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것은 처분은 3월 20일 날 했는데 여기 3월 20일 날 자, 우선 17,000원에 300주 처분했다 그러면 차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얼마가 입금이 됐을까요? 300주 곱하기 17,000원 하면은 얼마가 돼요? 510만 원이 들어왔다. 510만 원 이렇게 쓰세요. 자,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우리가 갖고 있던 주식이 얼마짜리 주식인가요? 이게 지금 450짜리였었죠. 그럼 자기 주식으로 해서 450만 원은 이렇게 빠져나갔을 거란 말이죠. 자, 샀을 때와 팔았을 때 차이 금액이 얼마가 생겼나 봤더니 60만 원이 생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무상태표 한번 조회해 보세요. 재무상태표 3월 시점으로서 조회해 보시게 되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얘부터 없애줘야죠. 얼마 있어요? 30만 원 있죠?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30만 원 이렇게 없애주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뭐가 된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문제는 분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회계 세무 2급 계속 문제 푸시면서 자본 계정 때문에 사채 계정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겁니다. 세무 2급에서 추가된 항목이기 때문에 이걸 푸시면서 익숙하게 연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 자, 실기 파트에서 이제 프로그램 입력을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셔야겠죠. 이렇게 한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을 시켜야지 돼요. 어디 갔어? 프로그램
106회에서요. 감독관 번호는 1220이에요. 1220. 프로그램 2교시. 자, 수험 번호는 12111112. 이름은 연설 설치. 문제는 A 유형이고요. 감독관 번호는 1220 이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로그인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화면에서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날짜는 3월 20일.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지금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왔었죠. 보통예금으로 510만원. 대변에다가 자기 주식은 450만원짜리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었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금액은 30만원. 나머지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겠죠. 처분 이익으로 30만원. 자, 근데 얘기했을 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서 조회하라 그랬어요? 제가 재무상태표 보면 된다 그랬었죠. 지금 이렇게 해놓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겠죠. 제가 지금 자료를 입력했으니까 아까 확인했던 대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한번 볼까 여기서 결산이 아니라 재무상태표 3월을 조회하시게 되면 여기 자본 계정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30만원 있었던 거 지금 없어졌죠. 이렇게 찾아서 쓰시면 된다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반대로 자기 주식 처분이 우리가 30만원 지금 입력했던 숫자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3월 31일 액면가액 1억원짜리 5년 만기 사채래요. 1억 200억에 발행했다면 1년 뒤에 아니 5년 뒤에 1억원을 우리가 저기 갚아야 되는데 지금 얼마에 발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1억 200만원에 발행하고 있다니 더 비싸게 발행하고 있죠. 그러면 할인 발행이겠어요? 할증 발행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갚아야 될 거 대변에다가는 사채 얼마짜리요? 여기 1억. 차변에다가는 전액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고 하니 차변에는 보통예금에 얼마가 입금됐다는 뜻? 1억 200이 입금이 됐다는 뜻. 자, 그렇다면 대변에 얼마가 차이 나죠? 200만원 차이 나죠? 이 이름이 뭐예요? 사채를 할증 발행한 거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200만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대로 3월 31일 날짜로 입력을 해 주세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날짜는 3월 31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보통예금액 들어온 금액은 1억 200. 대변에다가는 사채는 1억 200만원은 사채 발행 할증 발행 차급 이렇게 해가지고 2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다 넣어도 되겠죠. 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날짜가 4월 31일 거래고요. 4월 급여 내용으로서 급여 지급일은 4월 31일이에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더니 너무 많이 나왔던 거잖아. 보고 바로 써버릴게요. 날짜는 4월 31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여기 세무 2급이기 때문에 급여 나갈 때 비용이 급여라는 계정이 여기 500번대, 800번대 두 개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차변에다가 급여 해놓고 판관비로 금액은 얼마예요? 240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급여나 임금이 되겠죠. 계정에 임금이라는 계정이 있으면 임금, 이건 제조경비니까 500번대 금액을 해주시고요. 21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총 급여는 지금 여기 급여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록을 했고, 공제 합계 금액은 총 합계 금액이 얘네요. 얘는 예수금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다가는 우리가 예수금 46만 4,230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차감지급에 얘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다고 하니까 보통예금 해놓고 여기 35,770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으면 날짜 4월 30일 날짜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4월 30일 차변에 급여 800번대 급여 해주셔야겠죠. 800번대 급여는 240만원. 그 다음에 임금은 500번대 금액은 210만원. 대변에는 예수금은 거기 써져 있는 46만 4,230원. 나머지는 차인지급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했던 금액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볼까요? 4번 문제는 날짜가 5월 13일 거래이고요. 진화로부터 외상매출금 5천만원을 조기 회수함에 따라 제품 매출 할인액, 할인율 1%래요.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대요. 그러면 외상매출금 회수하는 거잖아요. 이제 분기할 때 차변에 뭐라고 분기해야 될까? 얘 지금 보통 예금 계좌로 돈 받았다면서요. 보통 예금으로 얼마가 입금이 됐겠어요? 5천만 원에 5% 1%면은 50만 원 되겠죠. 그러면 입금된 금액은 4,950만 원 이렇게 입금이 됐겠네요.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외상 매출금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 되죠. 외상 매출금은 5천만 원. 그럼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 할인 금액 계정을 뭐라고 기록해야 되는지 아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할인을 조회해 보시면 제품 할인이라는 계정, 제품이 할인이라는 제품이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 매출 할인인데 뭐에 대한 할인이에요? 아니 제품에 대한 거 옆에 이제 매출 할인 조회하시잖아요. 할인 계정이 되게 많이 뜰 거예요. 거기서 뭐에 대한 것인지 제품에 대한 것이었었죠. 제품 할인 금액 5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날짜 5월 13일 날짜로 한번 여기 기록을 해보도록 하죠. 날짜는 5월 13일 해주시고요.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4,950만원이 입금됐고요. 나머지 금액은 매출 할인하고 조회를 하시게 되면 되게 많잖아요. 이 중에서 뭐에 대한 할인이었어요? 제품 매출에 대한 할인이었기 때문에 얘를 선택해 주시고 금액 5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지금 얘가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고 있어요. 외상 매출금은 어디 거였냐면 진화 거였대요. 진화 이렇게 해서 5천만원.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래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8월 25일 거래네요. 8월 25일 202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말하는 거죠. 미납세액 500만원 미지급세금으로 처리를 해 놓았대네요. 납부지연 가산세 20만원,
납부지원 가산세 20만 원하고 법인카드로 납부를 했대요. 그리고 국세 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는 결제 금액의 2%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결제해서 내보내야 되는 금액은 여기 500만 원 세금하고 가산세 20만 원에서 520만 원이에요. 520만 원에 대한 2%는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와요? 10만 4천 원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 단 미지급 카드 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쓰라 그랬고 가산세 얼마였죠? 20만 원. 세금과 공과 쓰라 그랬었고 판관비로요. 카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판관비로 써달라고 다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 위에 회계 계정 처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거는 미납세, 미지급 세금으로 500만 원 부가가치세 때 지금 기록해 놨던 거를 지금 부가세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적고 미지급 세금 얼마를 납부하는 지금 중인가요? 500만 원을 이렇게 납부하는 중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납부지원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 금액으로 기록해 달라고 했으니 2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2% 해준 거 그 520만 원에 2% 하면 10만 4천 원 계산된다면서요. 계정은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 세 개 다 합친 금액을 우리가 뭘로 결제했어요? 카드로 미지급금 여기 카드사 써주셔야지. 어디 카드였었어? 카드사 어디래요? 국민 카드라고 써주시고요. 다 합친 금액 합계 금액은 500 얼마예요? 30만 4천 원. 이렇게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8월 25일 날짜로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8월 25일에다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8월 25일. 자, 일단 차변에 세금 내야 되는 거니까 미지급 세금 해가지고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은 500만 원 납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금 800번대로 가산세 내야 되는 거 20만 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수료 비용. 여기 수수료 비용 주의하셔야 될 거 800번대 판관비로 해달라고 했어요. 수수료 비용 900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800번대 수수료 비용 띵 쳐가지고 금액은 10만 4천 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국민 카드로 납부했다 그랬었죠. 국민카드 530만 4천 원 이렇게 계산해서 기록해 주시면 이 문제도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까? 6번 없네? 5번까지가 끝이네요. 자, 6번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해당되는 문제들 15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 얘는 지금 1월 23일 날짜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기에 당사가 유진물산의 외상으로 판매한 제품 공급가액은 500, 세액은 50만 원에 관한 공급 계약이 해제되어 현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대요. 그러면 얘는 지금 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TAT에서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송하고 발급하고 등등 했었는데 여기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세금계산서니까 부가가치세에다가 그냥 11번 과세 한 다음에 금액만 마이너스로 이 날짜를 입력하고 외상 붕괴해버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 날짜 1월 23일 날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료를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은 닫고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날짜는 1월 23일로 해주세요. 자,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이니까 매출 당연히 과세 누르시면 되겠고요. 제품에 대한 거 제품이라고 써주시고 공급가액은
마이너스 5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거래처는 유진물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유진물산. 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했고요. 분기는 2번. 이렇게 하면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부가세와 제품 매출에 대한 마이너스 금액이 쫙 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는 소정 세금 계산서하고 위에 뜨는 게 아니네요. 예. 얘는 저기 세무사회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라고 해서 별도로 우리가 발급하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세금계산서 발급해줬다 그런 얘기만 나옵니다. 교재에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세금계산서 발급 형태로 문제를 보셨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니까 세금계산서네요. 날짜는 2월 1일 날짜고요. 업무용으로 업무 사용 목적 유형자산이겠죠. 업무 사용 목적 유형자산인데 거래처로 기대로부터 업무용 승용차 990cc네요. 중고로 구입했대요. 대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 자, 얘는 일단 세금계산서예요. 얘는 매입. 우리가 차를 산 거니까 부가세 유형은 그냥 51번 과세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CC 보세요.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이 업무용 수용차 저기 불공상이에요. 불공상이 아니에요. 1000cc 이하니까 불공상 아니죠. 그럼 매입세 얘 10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불공상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 차량을 샀을 때 여러분 회계 처리 뭐라고 기록해야 돼요? 차 샀으니까 차량 운반구라고 기록하시고요. 금액은 1000만 원짜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뭐라고 기록해야 돼요? 부가세. 물론 여러분은 여기 자료만 매입 및 출전표에다가 입력하면 계정은 지가 알아서 나오죠. 부가세 대급금 그래서 100만 원 당연히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자, 얘는 외상으로 했다고 하지만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으니 대변의 계정은 뭐라고 쓰셔야 돼요? 미지급금. 거래처는 기대 여기 써주시고요. 합계 금액인 110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요? 매매출전표에다가 요 그대로 보시고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저도 한번 그대로 입력을 해 볼게요. 날짜는 2월 1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는 아니고 부가세 이용은 51번으로 해주시고요. 거기 자료는 승용차라고 되어 있어요. 승용차 공급가액은 1000만 원. 거래처는 기대. 세금계산서 발급받아. 전자에다 이거 표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종이세금계산서라 그랬어요. 그냥 놔두시고요. 자, 금액에 대해서는 혼합분기 하셔야 되겠죠? 원재료가 아니라 여기는 뭘로 써준다? 차량 운반구로 써주셔야 될 것이고요. 대변에다가 돈 아직 지급 안 했어요. 미지급금으로 해서 1100만 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상으로 분기를 하면 외상은 우리 상품, 제품, 원재료 일 때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혼합으로 해주셔야 돼요. 외상으로 하면 계정 외상매입금 나오잖아요.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이거. 어? 종이세금계산서는 이 전자의 의미는 전자자가 들어가 있는 증빙서류, 즉 전자세금계산서이거나 전자계산서일 때만 입력합니다. 여기다 입력하게 되면 우리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있잖아요. 거기 실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된 것과 그 이외에 발급된 게 구분이 돼요. 이것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종이세금계산서지 저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잖아요. 여기다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3월 24일 거래고 정상적인 구매 확인서. 지금 여기 구매 확인서 얘기 나오면 전 영세율이라는 거 알 것이고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수출업체인 상도 무역의 제품을 납품하고
다음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이 증빙서류죠. 은 우리가 부가세 유형 메인 매출점표에다가 입력할 때는 12번 영세를 선택하고 이 자료를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금 다음 달에 지급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으로 처리하면 끝나겠네요. 예,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 3월 24일 거래로 입력을 해봐 주세요. 날짜는 3월 24일 날짜로 유형은 12번 영세 항목이 되겠고요. 여기 제품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공급가액은 300만원. 그다음에 거래처는 상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르고 영세율 구분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그 다음에 서류번호 입력은 생략, 그 다음에 분계는 외상이라고 했으니까 2번. 그럼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 문제를 보시게 되면 날짜가 4월 1일 거래네요. 4월 1일 판매한 제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상품 판매했대요. 제품이겠죠. 제품을 지금 상황은 판매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운반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데 현금 영수증 받았대요. 그러면 이건 매입이 해당되겠죠. 우리가 돈을 쓴 거니까. 그럼 얘는 거기 61번에 보면은 현과 현금 영수증 써주시면 되겠고, 계정은 지금 여기 운반비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운반비 50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 5만원. 그럼 얘는 계정 어떻게 분개해 줘야 돼요? 차변에다가 여기 운반비, 제품을 매출했을 때 운반비는 별도로 써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운반비로 50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해당되는 매입세 있죠. 여기 부가세, 대급금, 그래서 5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받았다고 하니까 대변에다가는 현금 55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입력할 때 그냥 혼합분기로 입력해 주셔서 이렇게 처리해 주셔도 되고, 그냥 계정에다 현금 입력해 놓고 운반비만 계정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1일 날짜로 현금 영수증 거래 입력을 해볼게요. 날짜는 4월 1일 날짜, 부가세 유형은 61번 현과, 그 다음에 증빙서류에 된 거 품목은 그냥 운반비 쓰면 되겠고요. 공급가액은 현과니까 55만원 입력하면 나눠지겠죠. 50만원하고 5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장수 운송, 분계는 현금으로 해주시고요. 밑에 분계에서 원재료가 아니라 얘를 운반비로 바꿔주셔야겠네요. 운반비 800번대 걸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날짜는 5월 20일이고요. 생산부 직원들의 올리푸드에서 회식했대요. 여기는 계정으로 따지면 복류생비인데 500번대 복류생비가 되겠네요. 식사비용, 부가세 포함, 연어 공급대까지 입력하게 되면 45만원, 5만원 이렇게 나눠지겠죠. 법인카드인 카드로 결제했대요. 국민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매입카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요건은 충족되어 있고, 미결제 카드 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세요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 처리하면 돼요? 이거 뭐 별반 어려운 거 없겠죠? 자, 밑에는 복리후생비, 근데 얘는 제조 경비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예요. 금액은 45만원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죠. 대급금 해갖고 4만 5천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이런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국민카드 이렇게 써주시고요. 합계금액 49만 5천원 이렇게 해주시면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잘 입력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당된 날짜에다가 저도 자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5월 20일 거래고요. 날짜는 5월 20일 거래. 부가세 유형은 카드 결제한 거잖아요. 그럼 카과 입력해 주시고요. 품목은 생산부 회식이라고 되어 있었나요? 생산부 회식 정도만 쓰면 되겠고요. 금액은 49만 5천원 하면 45만원 4만 5천원 나뉘어질 거고요. 거래처는 올리푸드 신용카드사는 국민카드 결제는 카드로 했어요. 자, 원재료 대신에 복류생비로 바꿔줘야겠죠. 500번대 복류생비. 예, 이렇게 해주시면 이 문제도 별반 어렵지 않게 입력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까지 마무리했고요. 자,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지금 보통 우리가 TT 이거 하실 때는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면서 부가가치세 서류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입력하게 되면 거기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만 하면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세무사회 이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작성은요 직접 입력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회계 입력하라는 얘기가 거의 없단 말이죠. 자, 부가가치세와 신고와 관련돼서 여기 부속 서류들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하나씩 직접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점수가요 10점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 6점 정도 뭐 점수가 다르긴 하지만 2점짜리 2개, 6점짜리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게 점수 배점이 보편적으로 6점이에요. 10점 중에서. 그래서 부속 서류 2개,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그거를 갖다가 지난번에 TT 이것까지 설명하면서 수업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가 유심히 자꾸만 보라고 얘기했던 거를 지금부터는 계속 반복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기 확정신고 기간인데요. 10월부터 12월까지 부속서류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라고 나와 있어요. 정기예금 이자율 1.2%로 좀 가정한다고도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가 봤던 대로 여기 있는 이 자료를 어디에다가 입력하면 된다?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서 작성하고 요 밑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서 보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 회계 처리하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입력하라는 자료도 없고요. 요 내용을 여기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인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놓고 얘는 닫아도 되겠죠. 부가가치세 해놓고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우선 날짜는 2기 확정신고 기간이라고 했으니 10월부터 12월까지 조회해 주시고요. 자, 코드번호가 뭐야 이거? 세무법인 우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F2 눌러서 우람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고요. 동수는 1이라고 되어 있고 층수는 2라고 되어 있고 호수는 201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나와 있고요. 엔터 치고 면적 면적은 120, 용도는 사무실. 이것도 여러 번 해봐서 다 아실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계약기간이 겹쳐져 있네요. 그죠?
갱신이 중간에 됐어요. 그래도 자료는 첫 번째 부분부터 2020년 12월 1일, 그 다음에 2022년 11월 30일 입력해 주고요. 보증금 그대로 입력해 줍니다. 3천만원, 그 다음에 월세 170만원, 관리비 30만원.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두 달치에 대한 거 밑에 보시면 간주임대료 계산되어 있는 거 있죠. 지금 우리는 이거 따질 거 없어. 자료만 입력하면 돼. 자, 그 다음에 계약 갱신을 며칠 날 했다고 나와 있나요? 자, 보시게 되면 위 사무실은 세무법인 우람에게 2020년 12월 1일 최초로 임대를 개시하였고요. 2년이 벌써 지났대네요. 그래서 2022년 요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보증금만 2천만 원 올렸네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기다 어떻게 반영해요?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계약 갱신이라고 나와 있죠. 날짜 써주세요. 2022년 12월 1일 날 계약이 갱신됐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나요? 2023년 며칠까지? 11월 30일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보증금은 얼마로 해준다 그랬어요? 5천만 원이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다 같다고 얘기했죠. 170만 원이었었나? 170만 원. 그다음에 관리비는 30만 원. 이렇게 입력했더니 지금 우리가 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얘를 왜 작성해요? 바로 간주임대료, 여기 간주임대료를 알기 위해서 계산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어떤 면에서는 여기 그 세무사회 그 부가세 부속서류 작성이 더 쉬울 수도 있어. 회계 처리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당되는 것에 자료만 입력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여기는 왜 뭐라 그랬으니까 뭐라 그랬어? 그냥 입력만 하라 그랬잖아요.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부속 서류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요거 별표 3개짜리고 시험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부속 서류로 작성하는 게 출제가 되는 문제랍니다. 한번 작성해 보면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재밌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그 부속서류 작성, 부가세 부속서류 작성인데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2022년 2기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입력하고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기타 부속서류 작성은 다 하지 않아도 된대요. 불러온 데이터 값은 무시하고 요거 순서대로 하나씩 부가가치세 자료를 입력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설명부터 먼저 이걸 보고 하게 되면은 우선 매출 자료 입력하는 거예요. 전자세금기산서 매출액 공급가액은 2억 5천, 세액은 2,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세율 매출은 없다네요. 신용카드 매출액 공급가액 3천만 원, 세액 300만 원. 신용카드 매출액은 전자세금기산서 발급분. 자, 신용카드를 매출했는데 이 신용카드 중에서 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거에 대한 대가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이 얼마 있다? 1,000만 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는 얘기죠.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1,000만 원이 신용카드 매출액 금액에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서 이 금액을 빼줘야 되겠어요? 세금계산서에서는 반영이 되어 있으니 얘는 손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신용카드 공급가액을 여기 3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라고 바꿔줘야 돼요? 세금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만큼 여기 들어가 있을 테니까 걔는 빼고 순수하게 신용카드 매출된 거는 2천만 원, 세액은 200만 원 이렇게 표시해 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요것만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얘는 나가고요.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시험보다 큰일 나요. 자,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자, 그러면 여기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 거 직접 입력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부는 2억 5천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여기 공급가액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매출은 부가세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액은 문제에서 준 대로 처음에 3천만원 입력하면 300만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액 그거는 빼주라 그랬었죠. 3천만원이 아니라 얼마로 바꿔주면 된다? 2천만원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여기 첫 번째 문제에서 요구했던 요 문제가 매출 자료 입력이 다 끝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매입 자료 보도록 하죠. 매입 자료에서 유의하셔야 될 것은 지금 여기 전자 세금계산서 매입가액 공급가액이 1억 8천 세액이 18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액은 업무용 승용차 2000cc면 불공사항이죠. 공급가액 얼마? 3천만원 세액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다 원재료 매입한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무엇을 구분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 매입세금계산서는 일반 매입 얘가 한 칸이 있고요. 또 하나 고정자산 매입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 불공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를 구분해서 입력할 때는 자 매입가액은 지금 공급가액이 1억 8천만 원인데 그 중에서 3천만 원은 우선 1억 8천만 원만 써볼게요. 매입가액은 다 세금계산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1억 8천만 원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1,800만 원 매입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지금 불공에 해당되는 거 얼마 들어가 있어요? 3천만 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불공에 이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 그대로 불공사항란에다가 3천만 원 똑같은 금액을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불공에 해당되는 업무용 승용차는 일반 매입이에요. 고정자산 매입이에요. 고정자산 매입이죠. 그럼 여기에는 얼마만 표시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1억 5천만 표시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어디다 표시해 줘야 돼요? 고정자산 매입에다가 3천만 원 이렇게 표시해 주고 300만 원 여기 이렇게 표시해 주고 금액 1억 8천이 아니라 얼마로 바꿔줘야지 돼요? 1억 5천으로 바꿔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세금 매입세금 계산서에 해당되는 금액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1억 5천만 원, 그다음에 여기는 1,500만 원. 이렇게 매입세금 계산서에 대한 거는 세 가지로 반영을 먼저 해 놓으셔야지 돼요. 자,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2,500만 원, 250만 원 되어 있는데 전액 직원 복리후생과 관련된 매입이라고 되어 있고 세액 다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신용카드 매입세액도 만약에 고정자산 매입이 있다면 나누어서 입력해 주셔야 돼요.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매입자료 입력하는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셔서 여기 지금 일반 매입은 얼마였었어요? 일단 전체 다가 1억 5천.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이 얼마가 있었어요? 3천. 여기 300. 그 다음에 불공,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얼마 빼줘야 돼요? 3천만 원 그대로 이렇게 빼주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다 입력하면 입력이 안 되네? 근데 옆에 화면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바로 여기다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합계 금액만 여기에 16번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16번. 그렇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이 자리에다가 3천만 원, 여기는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여기 숫자가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14번이거든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이거의 자세한 명세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14번의 명세가
바로 밑에 오른쪽에 있는 얘예요. 얘가 그 명세인데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명세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는데 여기 신용카드 얼마라고 써줬냐면 2,500만 원이라고 써줬죠. 250만 원. 이렇게 여기다 써주게 되면 그 합계 금액이 여기에 이렇게 반영되는 걸 보실 수 있단 말이죠. 여기다가 입력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영한 방법이 첫 번째 매출 자료와 두 번째 매입 자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란 얘기죠. 두 가지는 끝났어요. 자, 세 번째 예정 신고 누락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매출에서 누락이 된 게 공급가액 2천만 원, 세액 200만 원짜리 여기 그 부가가치세 그 세금 계산서를 누락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얘는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자, 여기 또 화면에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확정신고할 때에는 확정신고할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예정 누락분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 중에서 세금계산서 누락했다고 했으니 세금계산서 누락분은 과세, 그다음에 여기 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요 칸에다가 누락되어 있는 금액 여기 2천만 원 하고요. 200만 원 세액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가산세 문제가 항상 나온단 말이죠. 예정신고 때 누락했던 요 세금계산서 요거에 대해서 만약에 지연 발급이라든지 그런 항목들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계산해야 되겠는데 여기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전송은 어떻게 이루어졌대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니 이는 지연 발급이나 미발급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 신고서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예정 때 여기 부가세 예수금 2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200만 원 납부 안 했었죠. 그리고 예정 신고할 때 이 금액이 빠져 있었으니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잘못 작성이 된 거죠. 그 부가세 신고서가 잘못 작성된 것을 우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신고 불성실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항목에 대해서만 200만 원에 대해서 매출 누락된 거요. 우리 가산세를 직접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가산세는 요 맨 밑에 보시게 되면 26번 칸에 클릭해 보세요. 26번 가산세를 계산할 때 해당되는 가산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면이 딱 바뀌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세금계산서에 대한 지연 발급, 미발급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뭐만 있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잘못 작성했던 그 실수와 그다음에 3개월 동안 돈 200만 원 납부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이자 그 두 가지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여기 첫 번째 신고 불성실이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요거 계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밑에 있는 납부 지연 가산세 요거.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신고 불성실이나 납부 지연은 미납세금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 미납세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미납세금은 아까 그 여기 200만 원 있죠? 200만 원을 미납세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기 예정 때 납부하지 않았던 금액 이거에 대해서 가산세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신고 불성실에 대해서 미납세금은 어떤 거에 해당되느냐 보았더니 여기 무신고 일반, 무신고 부당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 우리 무신고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과소 초과 환급도 부당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어디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여기 부가세 신고는 과소 초과 환급 일반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입력해야 되냐면 미납세액 200만 원을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산세를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 줘야 되는데 계산하는 공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부당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부당이라는 것은 여기
신고 불성실부터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계산하는 방법은 우선 미납세액이 대상이 돼요. 미납세액에다가 곱하기 10%를 해주는 거예요. 미납세액의 10%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무신고 두 가지 일반이 됐던 부당이 됐던 얘는 무조건 미납세액의 20%가 가산세예요. 그런데 여기 과소 초과환급이라고 되어 있죠. 아니 40% 쏘리. 다시 신고 불성실에서 무신고 두 가지 일반이 됐던 부당이 됐던 미납세 곱하기 몇 퍼센트다? 40%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 있는 과소 초과환급 부당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20%예요. 이거 외우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주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소 초과 환급 그래서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10%예요. 그럼 외울 때 어떻게 외워야 돼요? 10%, 20%, 무신고는 무조건 40%. 외우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무신고, 부당은 안 나와요. 부당은 다 안 나와. 나올 수 있는 거 그나마 여기 일반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일반 무신고 이거는 자료 준비가 안 돼서 신고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회사에서도 실제적으로 이럴 때는 40%이다 라고만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그 미납세액에다가 10%가 다 가산세이냐? 만약에 이것만 했다고 치면 200만원 곱하기 10% 하면 얼마예요? 20만원이죠. 그런데 얘가 신고 불성실인 경우에 경감세액이 있어요. 여기서 경감세율 그랬죠. 곱하기 경감세율이 있어요. 경감세율은 어떻게 따지느냐면 우선 말만 먼저 할게요. 쓰기가 좀 불편하니까 3개월 1개월 이내하면 90%를 감면해줘요. 몇 퍼센트? 근데 얘는 지금 예정신고 하고 난 다음에 확정신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개월 이내하면 75%를 해줘요. 그럼 75%, 90%를 경감해준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가산세는 납부할 걸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경감 받는 걸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납부할 걸 계산해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 3개월이 됐으니까 75%를 경감해 준다고 하는데 그럼 납부해야 될 건 몇 퍼센트인 거예요? 25%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25%를 이렇게 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라고 나오겠죠. 자, 그러면 금액을 한번 써볼게요. 미납세액은 얼마예요? 200만원. 거기에 지금 10%래요. 그죠? 10%면 얼마가 돼요? 20만원. 여기다가 곱하기 몇 퍼센트를 해줘요? 25% 하게 되면 가산세는 얼마가 계산되죠? 5만원 되죠? 그래요. 그럼 여기 가산세가 2천만원짜리 공급가에 세액은 200만원짜리 예정신고 때 누락해서 지금 확정신고 때 이렇게 납부하잖아요. 가산세는 얼마를 내면 되겠다? 5만원 여기다가 이따가 여러분들은 요 자리다가 손으로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얼마라고? 5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납부지연 가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써줄게요.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하는 방법은 얘는 세금 내야 될 걸 무려 3개월 동안 내지 않았으니 3개월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서 납부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계산하는 방식은 미납세액이 계산 대상이에요. 미납세액에다가 곱하기 얘는 하루치 이자를 계산할 때 세법에서는 만분의 2.2 계산합니다. 이게 하루치 이자예요. 2.2 이렇게요. 자, 그러면 예정 신고를 갖다가 할 때 8월 7월부터 9월이니까 10월 25일이죠. 자, 10월 25일까지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1기 때 했어요? 못했어요? 이거 금액에 대해서는 못했죠. 그러면 2기 확정 신고는 언제까지예요?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죠. 그럼 10월 25일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날짜는 10월 26일부터죠. 10월 26일부터 다음 납부하는 1월 25일까지 며칠이에요. 날짜를 계산하는데 그 날짜는 다 가르쳐 줘요. 그래서 지금 3개월인데 예를 들어서 92일이었다고 얘기하면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10,000분의 2.2가 하루치 이자를 그랬었죠. 근데 며칠 동안 안 냈어요. 90일. 요거에 대한 이자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 자 얼마 또 나오겠죠. 얘를 또 금액을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미납세액은 얼마예요? 2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곱하기 10,000분의 2.2 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400. 하루치 이자가 지금 계산된 게 440원이래요. 그런데 얘가 92일이라면서요. 그러면 얼마가 계산됩니까? 4만 480원 이렇게 계산됐죠. 이게 바로 납부 지연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한 금액이 요 두 번째 칸에다가 여러분이 4만 480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요 문제 한해서 세금계산서 누락한 거 예정신고 때 누락한 그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가산세 계산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하는 거 예전에 부가세 그 설명할 때 제가 한번 쭉 얘기했던 얘기들이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서 또 헷갈릴 수 있으니 이걸로 한번 일단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 삼아서 여기 지금 신고 불성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신고 불성실 무신고 일반이 됐던 부당이 됐던 얘는 미납세액이 몇 퍼센트다? 40%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과소 초과 환급 부당 얘에 해당되는 거는 20%예요. 그다음에 쏘리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부당은 무조건 40%. 그다음에 여기 무신고 있죠. 무신고 일반 얘가 이제 20%예요. 부당은 무조건 뭐다? 40%, 얘가 20%예요. 근데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낼 때요. 여기 과소, 초과 환급 일반이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주로 많이 문제를 내는데 얘가 바로 그 세율이 10%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퍼센테이지 10%가 바로 요거였던 거예요. 그 칸에다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되셨는지요? 자, 그러면 11일 고정 자산 매입 부분 잘 못 들어서 11일 왼쪽에 고정 자산 매입세액 고정 자산 매입 우측에 그 요거? 네. 요건 좀 이따가 합시다. 요거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가산세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서는 그 다음 문제들도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거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얼마 입력하라고요? 5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납부지연 여기서는 날짜를 갖다가 아까 알려준다 그랬는데 납부지연도 미납세액 200만원에 대해서 엔터를 치면 날짜가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는 2022년 10월 며칠 날 한다고 나와 있었죠 아까? 10월 25일이라고 날짜 가르쳐 줬고요. 확정신고는 며칠 날 하겠대요? 2023년 1월 25일이라고 나와 있죠. 그때 미납일수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90일 딱 나오죠. 그리고 확인 눌러봐요. 그럼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간단하죠.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를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제가 납부 지연에 대한 금액을 계산하는 거 가르쳐 드렸었는데 그런 계산력들이 이렇게 바로 반영되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첫 번째 매출 자료, 두 번째 매입 자료, 세 번째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것까지 설명이 되었어요. 기타에 보면은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 반영하기로 한다. 그래서 지금 확정신고에 반영을 했고요. 2022년 2기 예정 시 당초 납부 기한은
지급일자 계산하기 위해서 이 날짜를 알려 준 거예요. 그래서 2022년 10월 25일이고 그다음에 2022년 확정신고 때는 납부일은 1월 25일 날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거기 미납 일자가 90일로 자동으로 딱 계산됐던 거 보이셨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국세청 홈택스 이것도 많이 해봤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를 세액공제 받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는 어디다 입력하는 거였었어요? 여기 그 밖에 경감공제세 여기를 띵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전자신고 전자세 고지세액공제라고 나와 있죠. 요거 계정명도 여기 용어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지난번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되어 있었는데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 세액공제라고 용어가 다시 좀 더 길게 바뀌었어요. 자세하게 여기다가 얼마 입력하면 돼요? 10,000원 입력하면 되고 여기 전자신고 전자고지 세액공제는 1년에 몇 번 받을 수 있다 그랬죠? 확정신고 때만 받을 수 있어요. 2번 받을 수 있죠. 간이관세자는 1년에 한 번밖에 신고 안 하죠. 그 사람은 얼마? 한 번, 10,000원만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정신고 때는 이거 입력한다 안 한다? 이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세 반영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입력을 해봤어요. 처음 이어서 복잡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면 말이 되겠어요? 이게 시험 문제인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아는지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몇 번 연습했으면서 이런 문제 여기다가 이렇게 반영하는 거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선생님 저 아까 매입세 고정자산 매입이라는 거 하면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자, 지금 지난번에 우리 그 전산회계 1급 공부할 때도 이런 서류들 작성할 때 국세청에서 전송하는 문제가 2점짜리로 계속 나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국세청 전송하는 문제 다시 한번 해볼 텐데 요 속도가 되게 빨랐었죠.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1점, 2점 갖고 떨어져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런 건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 2기 부가가치 예정신고네요. 7월부터 9일까지 관련 부속서류 전자신고 하세요 돼 있잖아요. 자,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천천히 여기 순서대로 여러분이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프로그램인지라 정확히 모르면 버벅거리고 시간 엄청 끌겠죠. 얘는 10초 20초 안에 끝내야 돼요. 여기서 시간을 벌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날짜가 며칠 날짜였었냐면 데이터 저장해 주시고요. 2기 예정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7월부터 9월 30일까지 조회를 이렇게 해보시게 되면 맞나? 됐죠? 자, 여기 확인해서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요. 부가가치세 2기 예정권은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위에 마감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마감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얘를 갖다가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 순으로 진행을 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전자신고를 하라고 했으니 전자신고는 어디서 하면 되겠습니까? 얘를 알겠어요. 하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전자신고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전자신고 전자신고를 전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마감을 시켜 놓았으니 얘를 우리가 파일로 만들어야 돼요. 우선 우리 거 파일로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자신고를 클릭한다. 전자신고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 전자신고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자신고 제작에서 날짜는 7월부터 지금 9월 거 부가가치세 신고서 파일을 만들려고 해요. 그 다음에 신고인 구분
신고인 구분은 거기 납세자 자진 신고로 하라고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거든요.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납세자 자진 신고 파일이 된다는 얘기죠. 담당자는 별도로 써 있는 거는 없고요. 엔터 치고요. 회사 코드 엔터. 자, 그랬더니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정상 마감 상태로 서식 번호 세 가지가 나와 있고 여기 지금 마감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여기 제작 경로. 지금 우리가 이제 파일을 갖다가 작성하게 되면 여기 그 파일의 명칭이 C 드라이브 바로 밑에 이렇게 C 드라이브 바로 밑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드라이브의 이름은 뭐였었냐면 교재에서 드라이브 밑에 생성되는 파일 이름이 얘래요. 뭐 ENC 작성 연월일은 오늘이 뭐 등등이 되겠죠. 하여튼 뭐가 작성된 거 이렇게 뜰 거예요. 요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요거 만드는 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 파일이 다 됐다고 그랬고요. 여기 블록이가 끝났으면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제작이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제작 눌러보세요. 제작 비밀번호래요. 비밀번호는 문제에서 1234 1234로 가르쳐주고 있죠. 1234 1234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1234 1234 그 다음에 밑에도 1234 1234 한 번 더 확인 누르시면 자, 전자신고 데이터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라고 띵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파일이 전자신고 하기 위해서 파일이 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보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파일을 제출하기를 완료하세요 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만든 거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파일로 만드는 거고 파일로 만드는 요 파일을 국세청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환을 시켜줘야지 돼요. 그 작업은 어디서 하게 되느냐면 요 위에 보시게 되면 순서대로 두 번째 제작하고 난 다음에 홈택스 바로가기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얘를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그러면 홈택스 화면 페이지가 이렇게 열립니다. 자, 여기에서 요건 닫기 누르시고요. 자, 전자 파일을 갖다가 변환시키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은 전자 파일을 갖다가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파일을 아까 제작했잖아요. 걔를 불러와야 돼. 어디서 불러오게 되느냐면 여기 첫 번째 만든 파일 찾아보기라고 되어 있어요. 찾아보기 그냥 눌러보세요. 그리고 C 드라이브 맨 밑으로 가보시게 되면 C 드라이브 맨 밑에 이렇게 ENC 2023 오늘 날짜로 해서 작성되어 있는 거 발생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요거 확인 열기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C 드라이브 밑에 작성된 드라이브 파일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진행 상황은 그냥 의례적으로 순서적으로 눌러주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첫 번째 형식 검증. 형식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비밀번호 알려줬었죠. 1234 1234 확인 누르셔요. 그러면 이렇게 그 파일에 대해서 대상 납세자 수 오류난 거 없다는 뜻이에요. 요게 끝났으면 두 번째 거 형식 검증 결과 확인 누르시면 지금 우리가 제출하려고 하는 파일들에 대해서 대상자 그다음에 라인 줄수 지금 이 파일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오류사항 없이 다 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류가 생겼다면 여기에 오류 건수에 나타날 것이고 여기 정상 납세자 수 여기 5로 되어 있죠. 이상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상이 있으면 요거 다시 화면 등등 고쳐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용 검증하기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뭐 이상 없어요. 그 다음에 내용 검증 결과 확인해 주세요. 확인 결과 눌러보니까 얘도 이상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정상 납세 다 나왔죠. 마지막 전자 파일 제출 클릭해서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신고될 내용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뜹니다. 뜨고 이상이 없으니까 전자 파일 제출하기 띵 누르게 되면 정상 변환된 신고서 제출합니다. 지금 얘가 국세청 자료에 맞게끔 자료가 다 변환되어 있는 상태고 그거의 내용이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정상 변환된 신고서 제출합니다. 예,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이라고 파일 변환된 게 딱 나타나요. 여기까지 나타나게끔 해야지 이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 파일 만드는데 제가 얼추 시간 계산해 보니까 20초에서 30초면 금방 만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연습은 필요하겠죠. 순서대로 어떤 절차로 왜 그렇게 하는지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파일 신고하는 방법 설명해 드린 거고요. 자, 여기 4번 문제.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관련된 것들은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4번 문제는 결산자료 입력. 결산자료 세무 2급부터는 결산자료 입력의 문제가 회계 1급보다 더 많아졌어요. 여기 5문제예요. 그러니 재무회계 5문제, 원가계산 문제 5문제, 세법 문제 5문제, 결산자료 얘는 결국은 재무회계인데 여기서 무려 5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결산은 우리 회계 담당자들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해놓으셔야 될 것이고 또 나왔던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특성도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결산자료, 자, 결산자료 입력까지만 하고 저기 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은 다음 파일에서 이어서 하는 게 좋겠네요. 파일이 너무 커지니까. 자, 일단 결산자료 문제까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영업부가 7월에 구입한 소모품 80만원 중 결산일까지 아직 사용하지 못한 소모품이 50만원 남았대요. 자, 그러면 소모품 우선 내용만 봐요. 처음에 얼마씩 샀어요? 80만원? 지금 얼마 남았대요? 그러면 얼마치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무조건 어떤 방법을 자산처리법이 됐던 비용처리법이 됐던 비용은 얼마만 딱 발생해야 돼요? 30만원만 발생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당사는 소모품 구입할 때 이건 자산처리법이네요. 자산으로 계상했다고 나오고 있죠. 그러면 7월 달에 뭐 7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7월 1일 날에 구입할 때 자산처리법이니까 기록을 소모품 이렇게 해놨다는 뜻이잖아요. 80만원. 그죠? 그 다음에 뭐 현금 줬다고 치고요. 근데 지금 12월 31일 날 지금 소모품이 얼마가 남아있대요. 여기다 또 소모품 쓰면 안 되죠. 지금 여기가 기준이에요. 자산처리법은 소모품이 지금 얼마만큼 사용된 건지를 보셔야 되죠. 자산으로 처리해 놨기 때문에 자산이 얼마만큼 없어졌을까, 감소했을까, 얼마 감소했어요? 그렇죠? 이러면 진짜 거시기에 7월 1일이라고 하고 차변에 이건 안 돼요. 소모품 80만원 대변에 현금으로 80만원 줬다고 가정을 하고요. 12월 31일 날 차변에 좀 이따 쓰기로 하고 우선 소모품이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이 얼마만큼 감소했을까를 기록해 줘야 돼요. 줄어든 것만큼. 소모품 얼마큼 줄어들었어요? 3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자산, 소모품이 줄어든 것만큼은 전 없어졌으니까 뭘로 처리한다? 비용을 처리를 한다. 여기다가 뭐라고 써줘야 돼요? 소모품비 이렇게 써주고 금액 얼마? 30만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모품비 그래서 30만원이 비용으로 딱 처리가 됐죠. 이게 무슨 처리법이다? 자산처리법이다. 그럼 제가 또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처음부터 복습해야 되니까 비용처리법도 위에다가 또 한번
복습해 드릴게요. 비용 처리법이라는 것은 비용 처리했다는 것은 똑같이 7월 1일 날 소모품 샀을 때 차변에 뭐라고 다 비용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소모품비라고 비용 처리를 왕창 다 해버린 거예요. 비용으로 80만원 이렇게 해놓고 대변에 현금 8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12월 31일이 됐어요. 12월 31일이 됐으면 소모품이 지금 50만원어치 남아있대요. 그럼 우리가 사용한 소모품은 얼마큼 사용한 거예요? 30만원 사용한 거죠. 그러면 소모품비가 비용 계정으로 80만원이 다 들어가면 안 되죠. 비용은 얼마만 남아있어야 돼요? 비용은 30만원만, 아니, 뭐죠? 비용은 30만원만 남아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얼마 있어요? 80만원이 있으니까 비용을 얼마만큼은 소멸시켜 줘야 돼요. 그쵸, 50만원을 소멸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비 50만원은 소멸을 시켜 줘야 돼요. 왜?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차변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지금 현재 소모품 얼마 있대요? 소모품 현재 50만원은 남아있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게 비용 처리법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올해 비용이 얼마인지를 갖다 먼저 머릿속에 넣어서 이거를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 두 가지 다 한번 설명을 해봐 드렸어요. 얘는 보험료, 선급비용과 그 다음에 보험료 계정 두 가지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기 비교하시라고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요구한 1번에 대한 우리 회계 처리는 날짜 12월 31일자로 일반전표 입력해서 차변에 소모품비 30만원, 대변에 소모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끝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해볼게요. 자, 얘는 다 됐으니까 나가고요. 일반전표 입력해서 날짜는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에다가는 소모품비 금액은 30만원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소모품 써주셔야겠죠. 소모품 3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에 하나은행에서 차입한 $10,000 단기 결산일 현재 계정 이름이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남아 있으며 일자별 기준 환율이 이렇게 돼 있대요. 자, 차입일 언제 차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에 차입했다 그랬어요. 자, 전기 차입한 날짜 아무 때나 얘도 아까 7월 1일로 한번 해볼까요? 7월 1일에 차입을 했고요. 전기 말이게 되면 전년도 며칠 날짜를 의미합니까? 12월 31일자를 얘기하죠. 그리고 단기말은 얘도 12월 31일인데 얘가 2022년이라고 보고 얘는 2021년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얘는 2021년으로 보면 되겠고 얘는 2021년 7월 1일이 되겠죠. 자, 이 상황이 이해가 됐으면 지금 장기차입금은 부채죠. 부채. 제가 이거 환율 계산할 때는 환율만 갖고 먼저 계산하라 했어요. 그러면 이때 환율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지금 없어. 지금 우리는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도, 전년도, 전기에 기말에 지금 얘 상황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 기말에 계산된 금액은 우리가 1달러당 1,575원을 갚아야 될 부채가 있었겠죠. 그죠?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올해 말이 됐더니 갚아야 될 돈이 1,575원이 있었는데 1,540원, 지금 30원이 더 줄어들었죠. 그죠? 그럼 나한테는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환율이 떨어진 게 부채를 갚아야 되는 내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그죠? 그러면 1달러당 30원씩 대변에 뭐가 생기겠어요? 대변에 얘는 외화
외환차익 이익이에요. 외화 환산 이익이에요. 그쵸? 외화 환산 이익. 그래서 30원 곱하기 여기 10,000달러 하면 얼마가 나와요? 3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차변에 그만큼 부채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차변은 부채 뭐라고 써줘야 돼요? 기정 이름이 있잖아. 외화 장기 차입금. 그래서 얼마? 30만 원. 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까? 여기 회사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빌린 거야 이거? 이거 써주셔야 돼요. 하나은행 거래처. 자, 이렇게 12월 31일자로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입력해 봐요. 또 차변에다가 외화 장기 차입금 하나은행 여기 있죠? 하나은행 써주시고요. 자, 금액은 30만 원. 대변에다가는 외화 환산 이익 해가지고 30만 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두 번째 결산 문제도 마무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는 뭔가 봤더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2022년도 말 현재 보유 중인 또 나왔네. 매도 가능 증권. 하긴 뭐 단골이에요. 2021년에 취득했대요. 여하튼 결산일 회계 처리 해보세요. 매도 가능 증권은 비유동자산으로 가정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 계정을 이따가 조회해 보시게 되면 매도 가능 증권이 위 아래 두 개가 나와요. 위에는 유동자산의 매도 가능 증권이고요. 아래 코드번호 178번은 비유동자산의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9번은 그렇게 해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걸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저기 세모전자 타회사 주식이죠. 100주가 있대요. 근데 한 주당 취득한 원가는 2,000원인데 2021년도 전년도죠. 전기의 공정가치가 얼마였었대요? 3,300원이었다고 하니 지금 한 주당 얼마가 증가한 겁니까? 1,300원이 이익이었겠죠. 근데 얘가 몇 주가 있어요, 지금? 100주 있으면은 금액 얼마가 나와요? 13만 원이 지금 이익이었겠죠. 작년도에. 그럼 이 계정이 뭘로 되어 있겠어요?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미 평가잖아요. 이익으로 얼마가 있다는 뜻? 13만 원 현재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2022년도 말 1년이 지난 뒤에 3,300원짜리가 3,000원짜리로 됐어요. 지금도 이거 파는 건 아니었죠? 그러면 3,300원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300원이 줄어들었으면 저기 300원에 대해서 몇 주예요? 100주 하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만 원이 되겠죠. 이 3만 원은 지금 줄어든 거죠. 그러면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의 가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대변에다가 뭐라고 먼저 써야 돼요? 그치. 대변에다가는 매도 가능 증권 3만 원이 줄어들었을 거고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돼요? 차변에다가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써야 되는데 앞에 지금 얼마가 있어요? 이건 자본 계정이니까 있으면 얘부터 상기시키라 그랬죠. 그래서 평가 이익이라고 써야 돼요. 이걸 13만 원 중에서 얼마부터 뺐습니다? 3만 원 이렇게 뺐습니다. 요거 알아요? 물어보는 게 세무이급에서 아주 많이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계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인데 이익이 왜 차변에 왔지? 라고 하면 안 돼요.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에 해당되는 계정을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입력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해가지고 3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매도 가능 증권. 자, 매도 가능 증권 보니까 123번에 매도 가능 증권이 있고 178번에 매도 가능 증권 있죠. 여기 위에 거는 유동자산, 178번은 비유동자산. 근데 지금 비유동이라 그랬죠. 178번을 선택하셔서 3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엔터 띵 치면은 두 번 여기 3번에 해당되는 문제도 해결이 되었다는 뜻이랍니다. 자, 잠깐 쉬셨다가 여기 나머지 것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매출채권인데 잔액에 대해서 대손율 1%를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세무사회 자격시험에서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편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었죠. 얘는 우선 내려가고요. 결산자료 입력 클릭을 해보시고요. 날짜는 1월부터 12월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위에 보시게 되면 여기 위쪽에요. 대손상각이라고 8번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대손상각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벌써 여기 매출채권에 대해서 외상매출금 받으럼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대손충당금 잔액도 남아있는 게 보이실 거고, 여기 1%라고 했으니까 1%에 대해서도 잔액 요만큼만 보충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 매출채권에 대해서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클릭하셔서 스페이스바로 이 두 개는 지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워주시고 난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결산 반영이라고 되어 있죠. 결산 반영을 클릭해서 눌러보세요. 그리고 밑에 판관비에 가셔가지고서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온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설정해야 될 금액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앞에 거 다시 못 들었어. 요거 대손상각을 클릭하셔서 얘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에 대해서 밑에 있는 뒤에 두 가지는 스페이스바로 금액을 지워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밑에 결산 반영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그 자리에 그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문제는 이거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법인세 문제예요. 법인세는 지금 우리가 납부해야 될 게 얼마, 이건 지금 회계 입력하지 마세요. 이거 입력하지 말고 결산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12월 31일 날짜로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제가 써드리는 거는. 그래서 차변에 법인세 등 해갖고서는 2천만원 이렇게 해주고, 대변에다가는 선납세금은 얼마예요? 중간예납 870만원, 아니 830만원, 원천징수 70만원, 합쳐서 900만원이죠. 900만원이 선납세금.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니까 여기 미지급 세금으로 1100만원 이렇게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해서 법인세에 대한 결산자료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거 할 줄은 알아야 되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면, 조금 전에 여기 결산자료 입력에서요. 결산자료 입력 맨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맨 밑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여기 선납세금 900만원 벌써 나와 있죠. 이 자리에다가 9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법인세 얼마라고 그랬어요? 2천만원이라고 그랬으니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추가 계상액, 우리가 추가로 얼마를 현재 더 납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1100만원을 더 납부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11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위에 법인세 얼마로 딱 계산됐어요? 2천만원 됐죠? 얘가 차변, 이 두 가지가 대변으로 자동 분계가 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눌러줘야 돼? 이제는 전표 추가 반드시 눌러주셔야 돼요. 전표 추가 누르시게 되면 여기 화면에 결산 자동 분계 완료라는 거 뜬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표에 가시면 당연히 결차 결대로 해서 전표 입력된 것들이 쭉 나타나 있겠죠. 뭐 그것까지 이거 눌렀으면은 그것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화살은 이미 떠났으니까 그걸로 끝내야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 시험 문제 106회에서 결산자료 입력까지는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에 4월 9일날 시행되는 107회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 반영되어 있는 프로그램, 새로 반영된 프로그램이 예전에 있던 K랩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좀 등등 변경된 게 있다고 얘기가 나와 있었어요. 특히 여기 그 소득세 연말정산에 관련된 자료 입력하는 게 좀 변동사항이 있었다고 해서 요걸 갖다가 지금 제가 녹화를 하려고 할 때 여기서 지금 파일을 갖다가 일단 끊을게요. 동영상 녹화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녹화 동영상으로 이어서 요만 띄어서 설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6회에 대해서는 문제 4번까지만 설명한 것으로 하고요. 요거 다음 파일에 이어서 동영상 녹화를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